제가 이번 주 초에 부산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예, 초대를 받고 모네에서 앤디 워홀 전시를 오픈하기 전에 미리 보고 잘 여행 다녀왔습니다. 부산 문화회관에서 현재 전시 중인 이 직관 리뷰를 오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주의드리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전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고의 미술관, 아프리카 대륙 최대 규모의 요하네스버그 미술관에서 그림을 빌려왔습니다. 무려 3만여 점을 그 미술관에서 소장 중인데 현재 재정난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순회 전시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거죠. 인기 많은 근현대, 인상주의, 야수파 이런 그림 많이 빌려왔는데 요하네스버그 미술관에서 고전 15세기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이렇게 여러 작품을 소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요 작품들 보면 먼저 안토니오 만치니라는 화가가 그린 거대한 컬렉션을 만든 공을 세운 필립스 부인 초상화예요. 이 초상화 자체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화가는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그의 남편 라이어널 필립스라는 남편, 이 두 분이 소장을 한 게 기원이 돼서 요하네스버그 미술관이 이제 생긴 거죠. 이 작품은 지오바니 볼디니가 그린 작품입니다. 창립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전에 처음 컬렉션을 모은 분이 또 한 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또 안토니오 만치니의 초상에 관한 연구. 저는 안토니오 만치니의 이 거친 느낌이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이번 전시에 주요 화가들 이름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노란색이 유명한 화가들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89인의 위대한 화가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모네부터 워홀, 모네 투 워홀. 근데 솔직히 모네 이전 화가들도 있는데 가장 유명한 화가 뽑으려다가 이렇게 모네와 워홀 두 분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빌려온 것 중에는 17세기 바로크 시대부터가 가장 오래전 그림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의 핸드릭 코넬리즈 반 블리엣이라는 풍경화가인데, 이분은 주로 교회 내부의 당시의 사람들 그 일상을 주로 그렸던 화가로, 네덜란드 플랑드르 하면 디테일한 묘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장인들입니다, 다들. 그리고 이런 풍속화 느낌을 서구 유럽에서는 장르라고 부르거든요. 장르 아트. 그래서 장르화가 네덜란드 플랑드르 이 지방에서 기원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도 풍속화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 김홍도 같은 화백에 의해서. 에사이아스 보스라는 역시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장르화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딸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을 이렇게 귀엽게 그린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시죠? 뭘 깎고 있는 것 같네요. 연장을 갈고 계시나? 호미는 아닐 테고요. 호미는 우리 거니까. 그리고 다른 또 장르화입니다. 핸드릭 소르그라는 서재 젊은 남자 작품이에요. 당시의 복식을 또 알 수가 있죠. 아마도 귀족이나 부르주아 계층의 일상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시대에 요하네스 베르메르 같은 화가도 있었죠. 그래서 스타일이 아주 다르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 화가는 해양 풍경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바닷가 풍경 화가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물 화가로 유명한 페테르 클라스라는 화가고, 이 당시의 정물화 특징을 보면 해골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바니타스라는, 주로 식물이 꽃이 시든다든지 아니면 과일이 썩은 게 좀 보인다든지 이런 게 보이면 죽음 혹은 시간의 덧없음을 암시하는 그런 상징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록 정물화지만 상징주의가 약간 내포된 게 이 당시의 그 정물화의 특징이죠. 그리고 역시 풍속화를 그린 게릿 아렌츠 반 디어스라는 화가입니다. 피리를 불고 역동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이거스라는 화가의 꽃병에 꽂힌 꽃인데, 이분은 꽃 정물화로도 이미 유명하고, 특이한 이력이, 그러니까 지금의 벨기에죠. 안투워프 출신인데 예수의 수도사였대요. 사제가 그림도 잘 그리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때, 뭐 중세 때도 그랬지만 그 사제이면서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하나의 신앙의 과정 혹은 수양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꽃 이런 거 묘사하려면 수양을 쌓아야겠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부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여행 가신 김에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전시를 위해서 전시 가는 김에 부산 여행하는 것도 괜찮죠. 그 유명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때 영국을 대표하는 풍경화가 조지프 말러드 윌리엄 터너의 판화가 몇 점 와 있습니다. 아무튼 유명한 작품 한 명씩 다 와 있어요. 한 명 이상. 또 수채화를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가 수채화 작품도 꽤 많아요. 제가 런던 여행 갔을 때 그 작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라파엘 전파 작품이 꽤 왔습니다. 라파엘 전파 작품이 이번에 매력 있는 그림이 몇 점 있어요. 저는 에버렛 밀레이, 그 라파엘 전파의 창립 멤버죠. 간청하는 친구란 작품입니다. 펜 잉크로 그렸는데 그 묘사력이 엄청나죠. 영국의 아카데미즘 미술을 좀 반대했던 당시로는 되게 젊은 작가 그룹이었죠. 라파엘 전파가. 그들이 자연에 대한 관찰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묘사력이 다들 되게 좋은 화가들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착한 목자라는 작품인데, 근데 잠자는 것 같지 않고 막 쓰러진 느낌이네요. 이게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오른쪽엔 사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자 때문에 죽은 척 하는 것일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보통 착한 목자 하면 그리스도를 좀 많이 표현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그리스도 목자 표현하면 보통 아기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윌리엄 홀먼 헌트, 이 화가의 작품 보면 지금 이 드로잉과 스타일이 진짜 비슷합니다. 이 형태도 그렇고 분위기, 구도도 그렇고 찾아보시면 뭐 드로잉도 그 유화 완성작이랑 너무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번에 간판 그림으로 저는 추천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홍보를 한다면 이 그림을 간판으로 뽑을 것 같아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이 그림이 이번 온 그림 중에 에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매력도로 따졌을 때. 시그니처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전시. 모네를 밀 수도 있는데 모네는 워낙 유명한 그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빨간 머리의 이 신비로운 여인 초상 레지나 코르디움이라는 작품입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라파엘 전파의 아주 중심적인 멤버였죠. 이 화가도 되게 매력 있습니다. 라파엘 전파가 중세에 대한 로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세가 보통 우리가 아는 완전 오래전의 중세보다는 보티첼리 약 14세기 이부터 르네상스의 전성기 15세기 전까지를 이들은 중세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적인 묘사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중세 때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적인 묘사가 발달한 그림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한 중세와 라파엘 전파가 생각했던 중세가 좀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아내라고 해요. 이 모델이 엘리자베스 시달. 근데 그 유명한 존 에버렛 밀레의 오펠리아 그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햄릿 장면에 나오는 죽고 그 물에 떠있는 되게 신비로운 그림의 모델이기도 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달이 라파엘 전파의 뮤즈 같은 중심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밀레이에서 이제 죽은 여인이 미래에 대한 복선일까요? 이 여인이 아편 중독으로 괴로워하다가 결핵으로도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런 비운의 여인입니다. 그런 사건까지 알면 이 그림이 좀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죠. 그 신비로운 표정도 그렇고 붉은 머리가 더욱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그리고 중세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라파엘 전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황금을 이렇게 뒤로 덮은 이코나 같은 이런 느낌도 재밌죠. 이 액자도 금색깔이고요. 그걸 좀 의도한 것 같습니다. 중세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라파엘 전파 그림 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 디테일한 묘사, 이 라파엘 전파가 디테일한 묘사도 되게 잘했죠. 색감도 되게 특이했고요. 전 라파엘 전파의 특유의 색감과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존 에버렛 밀레이의 신비로운 라파엘 전파 시대 때 작품은 아니지만 이 초상화가 가진 그 자체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실주의 계열이죠, 그림 느낌이. 그래서 라파엘 전파에서 이탈을 해서 자신만의 귀족들을 위한 약간 사실주의 계열의 그림을 이후에 그리거든요. 그래서 라파엘 전파로부터 많은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초반에 라파엘 전파를 띄워줬던 절친이었던 존 러스킨으로부터 그 맹비난을 받아요. 쿨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존 러스킨, 이 평론가이자 작가죠, 유명한. 이 사람의 부인 에피와 나중에 결혼하거든요. 존 에버리 밀레이가 친구의 부인을 사랑했네죠. 근데 이게 꼭 둘의 사이를 비판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존 러스킨과 에피가 결혼을 하고 7년간 그 성관계를 안 했대요. 근데 나중에 기록에 따르면 존 러스킨이 원래 여성의 몸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에피 부인의 이제 벗은 몸을 보고 환상이 깨지면서 그 뒤로는 아예 관계를 안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막 디테일한 내용 보면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모델을 하면서 에피 부인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서 결국 혼인무효 소송을 했거든요. 왜냐면 둘이 관계를 안 하고 아이도 없으니까. 결국 혼인무효 결정 나고 존 에버리 밀레에게 온 에피.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되게 유명합니다. 네, 라파엘 전판 때 제가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까먹어가지고, 맞아, 뭐 있었는데 하다가 오늘 좀 찾다가 네, 다시 이야기 해드립니다. 한 땀 한 땀 뜨개질하는 여인, 디테일 보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존 에버리 밀레이가 초반에 라파엘 전파 때만 해도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였다가 이후에는 리얼리즘 스타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상화들이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빅토리아 시대 때의 그 매력 있는 화가, 이런 작품이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뻐꾹, 그 어여쁜 소녀들, 기도하는 소녀 같은 느낌, 애기들 너무 귀엽게 잘 그리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도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터치도 되게 시원해집니다. 말년에 가면 갈수록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초반이랑 조금 많이 달라요. 색채는 조금 저채도로 바뀐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죠. 아이 예뻐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로렌스 알마타데마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영국인 화가입니다. 나중에 국적을 옮긴 걸로 기억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때에 그 유명했던 화가고, 아카데미즘이면 이제 고전주의 스타일의 그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그림은 일부일 뿐이고, 이 화가를 검색하면 유난히 그 여성을 신비롭게, 특히 누드화도 많이 그렸거든요. 에로틱한 퇴폐적인 고전주의 스타일로 되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일화를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남의 죽음이라는 그림이고, 그리고 윌리엄 무어 아들, 이 윌리엄 무어도 유명한 화가인데 엘버트 조셉 무어라는 화가입니다. 고전주의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스타일의 그림을 좀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림 검색하시면요, 알폰소 무아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아르누보 스타일로도 그림을 그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목욕탕의 비너스 신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 브렛, 이분도 라파엘 전파 멤버고 풍경화를 그리는데 색감이 되게 세면서 신비롭습니다. 라파엘 전파의 색감이요, 뭐가 있어요. 좀 다릅니다. 되게 매력 있어요. 다른 지역 국가와 다른 지역색,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묘사도 잘했고, 이 화가는 그 관찰을 유난히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색감은 자기 자신의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풍경화를 유난히 잘 그렸던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콘윌의 마운트만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가 존 싱어 사전트. 존 싱어 사전트는 솔직히 풍경화도 잘 그리지만 인물화, 초상화가 더 매력 있긴 하거든요. 근데 브레너 빙하라는 작품이 이번에 왔습니다. 낡은 집을 이렇게 그렸네요. 산골짜기에 진짜 허물어져 가는 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짐을 나르는 아버지와 아들일까요? 존 싱어 사전트는 이 터치를 보는 매력이 있습니다. 스피디하고 쿨하게 찍찍 바르고 디테일한 섬세한 묘사 안 하고도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마법을 가진 화가죠. 너무 매력있죠. 알라 프리마 기법이라고 하죠. 원 레이어층이 딱 하나로 마무리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이탈리아 말로. 영어로는 웻 온 웻. 마담 엑스란 작품으로 되게 유명하고, 초상화를 그릴 때는 상류층의 그 귀족들 초상화를 유난히 또 많이 그려서 프랑스, 영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미국 화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했고 주로 유럽에서 활동을 했고, 그림도 유럽 스타일에 더 가깝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미국인 유럽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니스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대성당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역시 터치가 이렇게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맞아요. 무심한 듯 툭 던지는 터치인데 멀리서 보면 보일 거 다 보입니다. 보세요. 이 밝은 부분만 탁탁툭 건드리고도 분위기가 나요. 이런 게 진짜 고수죠.
바로크 시대 때 이론 기법으로 최고의 화가가 스페인의 벨라스케스였거든요. 이 화가가 그런 기법의 계보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벨라스케스 연구를 되게 많이 한 화가입니다. 세라핌 천사 얼굴까지 디테일을 되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윌터 리차드 시커트라고 나오는데 발터 지커트라고 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윌터 시커트, 영국의 현대 과도기 때의 되게 전위적인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영향을 받았고 드가의 친구였어요. 그 유명한 제임스 휘슬러의 제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술 교육자로도 유명한데, 이분이 잭 더 리퍼, 영국의 충격적인 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는 소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가 그린 포크파이 모자를 쓴 여인이란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었던 제임스 맥릴 휘슬러의 애칭 작업이 있습니다. 휘슬러가 해군 출신이죠. 미국 화가면서 이 화가도 유럽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크루베어의 친구였는데 둘이 트러블이 생긴 걸로 기억합니다. 옛날엔 다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자 관련해서. 그리고 조세프 이스라엘이라는 화가입니다. 네덜란드의 밀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활동할 때에 밀레 그림을 보고 엄청 큰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후에 헤이그파의 중심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사실주의 계열의 화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흐가 또 밀레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다 연관이 되는 화가 조세프 이스라엘이라는 화가입니다. 농촌의 그 일상을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농부에 대한 애착도 있는 화가입니다. 터치가 인상주의 스타일이죠. 이 연도가 19세기 말이면 이 시대로 봤을 때는 아주 트렌드가 빠르다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목가란 작품입니다. 그리고 같은 화가 해양 풍경을 그렸어요. 흐리멍텅한 느낌은 이후에 있을 약간의 표현주의, 상징주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분위기로는 약간 우울한 상징주의 이런 분위기고, 터치는 또 표현주의 스타일입니다. 거의 뭐 묘사가 없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줌강의에서 이분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요한 바르톨트 용킨트라는 화가입니다. 요한 용킨트라고 많이 부르죠. 모네의 스승이거든요. 스켈트의 입구라는 작품인데, 이 그림에서는 워낙 초창기라서 인상파가 1974년도 등장했잖아요. 20년 전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1870년도의 그림 보잖아요. 인상파 있기도 전에 그림 보면 이미 인상주의적인 스타일을 완성한 화가입니다. 모네와 그 어린 후배들이 제 생각에는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좋게 말하면. 근데 도둑질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흡사해서 모네랑. 근데 모네 외에 그 친구들, 그 젊은 어린 후배들이 용킨트 형님한테 이번에 제 친구 사진작가 나달 걔 스튜디오에서 전시할 건데 형님 같이 하시죠. 무명예술가협회 우리 만들어서 하는 건데 하시죠 했는데, 용킨트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게 좀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인상주의 역사와 함께 갈 수 있었는데 이 어린 후배들을 무시했는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인상파에 너무 가려진 인상파 원조화가 요한 용킨트의 인상파 시절이 아니라 이 사실주의 계열의 시대 때의 그림이 한 점 맞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짜 인상파 그 자체입니다. 1874년이 인상파 첫 전시니까 그 전에 인상파를 완성했다니까요, 이분이. 부댕도 모네에게 영향을 줬지만 이분이 더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그가 나를 만들었다라고 해야죠. 자, 그래서 이 시대별로 이번에 전시 때 구별을 친절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 드로잉이 왔습니다. 드로잉 보면 이 고흐랑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농부들을 주로 그렸거든요. 그리고 또 바리비종파의 에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밀레는 주로 농촌의 사람에 관심을 가졌다면,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는 숲, 나무가 있는, 강에 있는 자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죠. 풍경인데 이 화가는 프랑스 중부의 숲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기억에 의한, 상상에 의한 풍경화를 그렸어요. 사실화면서 직접 본 것도 있고 바깥에서 사생을 직접 했거든요. 플랜 에어의 1세대 화가예요. 외강파의 1세대 화가입니다. 인상파 화가들보다 튜브 물감, 휴대용 물감 가지고 먼저 바깥에서 그렸어요. 그래서 직접 바깥에서 관찰한 것도 많지만 여행에서 오는 추억을 가미해서 반쯤 자신만의 스타일과 상상이 녹아든, 그래서 저는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사이의 풍경화가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더 큰 작품 모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 온 게 어디예요? 코로 제가 되게 좋아하죠. 분위기 깡패 화가입니다. 나르시스 비르질 디아즈 들라 페나라는 화가입니다. 연도가 안 나있고 숲속의 그리스인 가족인데, 여러분 그 외젠 들라크로와 낭만주의의 간판 같은 그 화가의 그 말년 색깔이 이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스인을 그린 것 봐서도 주제의식도 분명히 제 생각에는 들라크로와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앙리 조제프 아르피니의 산골짜기라는 초상 한 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귀한 그림 또 하나 왔습니다. 유명한 화가 그림 임팩트 있는 거 꽤 왔어요. 구스타프 쿠르베의 풍경화도 유명해요. 자연을 예찬한 화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에트르탑 절벽이 인상파 화가들부터 야수파 화가까지 이 지역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예술가들이 되게 좋아했고, 프랑스의 도시인들도 19세기부터 기차 타고 여름 휴양지로 여기를 여행 많이 왔어요. 코끼리 모양이죠. 이 에트르타 절벽을 그린 화가 중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쿠르베도 유명하거든요. 시리즈로 그렸어요. 와서 그 중에 한 점이 이번에 왔습니다. 희소성 있는 작품이죠. 진짜 코끼리 같지 않나요? 여기서는 코끼리 바위라고는 안 부른 것 같아서요. 여기 여행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디테일한 그 터치 보세요. 이 마띠에르. 그리고 인상주의 중심으로 이 테마가 있습니다. 외젠 부댕, 모네의 스승이죠. 모네가 원래 캐리커처 작가였잖아요. 만화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근데 외젠 부댕이 모네 하는 거 보고 야, 너 풍경화 더 잘 그릴 것 같아 하면서 전향을 시켰죠. 외젠 부댕. 그래서 이 화가는 인상파 화가로 분류를 해요. 왜냐면 1회 인상파 전시에 참여를 했거든요. 후배들과. 모네와 워낙 가까운 사이였고 직접적인 영향을 줬으니까, 제가 마드리드 있을 때 부댕과 모네 특별전을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티센 보르네 미사에서. 아르쟁테유의 보트들이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상파적인 그런 터치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외젠 부댕이 지금은 터치가 자기만 색깔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다른 작품 보면 개성이 있어요. 자신만의 품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클로드 모네의 봄이라는 작품이에요. 인상파 전시하고 1년 뒤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인상파 적인 그림이죠. 인상 해돋이 전시되고 1년 뒤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날리는 모네 특유의 터치가 보입니다. 와, 이런 터치, 이런 숨결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 이 터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날아가는 터치. 인상파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가서 그냥 감탄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외젠 부당이래요. 외젠 부댕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깨진 터치가 있어요. 강하고 거친 터치. 바닷가나 구름 그릴 때 이 자신만의 터치 느낌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트루빌 부두란 작품입니다. 툭툭 건드리는 특유의 인상파 느낌. 인상파에 큰 영향을 줬죠, 이 화가도. 캡션이 지금 다음날 오픈이라서 한창 바쁜 와중에 제가 먼저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캡션 안 달려있길래 저 바닥에 떨어진 A4지 임시로 확인차 붙인 종이를 찍어 왔습니다. 현실감 있는, 한창 바쁜 그 준비 과정을 본 게 저는 오히려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서 제 이사님한테 오픈하기 전에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날것의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더니 대표님이 저거 스티커도 안 뗀 거 나가서 되게 안타까워 했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외젠 부댕 매력 있습니다. 인상파의 이런 풍경화 보면 프랑스 여행 가고 싶게 만들죠. 여기 프랑스 국기도 있고. 투르빌 항구, 투르빌 항구 가고 싶네요. 이따가 현장감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인상파 화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프레드 시슬레입니다. 저는 왠지 저평가받은 화가들의 정이 가요. 시슬레가 인상파 화가 중에 가장 핵심 멤버 중에는 가장 저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되게 매력 있습니다. 특유의 차가운 감성을 가진, 그래서 하늘과 푸른 색깔을 되게 잘 표현했던 화가예요. 이 푸른 색깔도 역시 매력 있더라고요. 분의 강가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 날아다니는, 넘실넘실거리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작가들 사이에서 햇빛에 비치는 찰랑거리는 윤슬을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양화 베이스 화가들이 반사되는 물결을 계속 그리시더라고요.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그 서구 유럽에서는 윤슬을 기막히게 잘 그렸던 화가가 스페인의 소루야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번엔 안 왔지만요. 무심하게 나무 툭툭툭 대충 그린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분위기 나죠.
사람까지 이렇게 툭툭툭 건드렸습니다. 이 물감이 덕지덕지 탁 튀어나오는 숨결이 느껴지는 이런 거는 가까이서 봐야 되죠. 이번에 일부러 가까이서 찍어왔습니다. 관람객들 있었으면 눈치 봐서 가까이서 못 찍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고 저 혼자 있으니까 나머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스티커 붙이고 계시니까 저는 더 가까이서 찍었죠. 그리고 장 바티스트 아르만 기요맹, 되게 유명하죠. 이 화가는 그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에 가려져서 진짜 무명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또 공무원 일도 하면서 화가로 겸직했던 걸로 기억해요. 오랜 시간 동안 되게 가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무명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이분이 일이 풀려요. 그림 잘 팔려서 풀렸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인정받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인생에 풀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복권 당첨된 뒤에 약간 그림이 좀 달라요. 뭔가 유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지만 아무튼 기요맹이고요. 그리고 에드가 드가의 그 판화가 하나 왔어요. 그 루브르 박물관의 매력 카세트가 아니라 카사트인데 미국식으로는 카세트라 발음할까요? 카사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무튼 루브르의 카사트 그림을 보는 걸 이렇게 그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에드가 드가와 메리 카사트와 베프였죠. 앙리 팡팅 라투르 정물을 매우 잘 그린 화가입니다. 너무 잘 그렸죠. 그리고 엘프레드 조지 스티븐스의 체리를 든 소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인상주의 이후 신인상주의풍이죠. 이런 거는 앙리 웨젠 르 시다네르라는 신인상주의 전묘법의 화가입니다. 폴 시럈이나 쇠라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걸 응용한 버전인 것 같아요. 완전 전묘도는 아니니까. 폴 시럈이 좀 말년에 가면 갈수록 이런 스타일로 그리죠. 초반에는 그 쇠라가 살았을 때는 엄청 점을 작게 찍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자일리톨 껌 터치로 많이 그리더라고요. 이후의 화가들이 이런 느낌. 자일리톨 터치 진짜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화가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루시엔 삐사로라고 해서 삐사로가 같은 이름이 또 유명한 분이 있었나? 근데 왜 이렇게 삐사로 비슷하지 했는데 삐사로의 아들입니다. 루시엔 삐사로. 삐사로의 그 자체죠. 예,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능가해야지 똑같이 답습하면 안 되죠. 아드님이 제멋대로 훈수. 나중에 다르게 그렸겠죠. 그리고 폴 시럈이 예의상 왔습니다. 수채화. 이거는 이제 너무 습작이라서 패스. 이것도 너무 습작이죠. 다색 석파나. 근데 세잔의 드로잉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죠. 의도적인 어설픔, 투박함, 감각적인 서툼, 그런 인체입니다. 형태를 놔버린 1세대 화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형태 따위 그게 뭐가 중헌디, 그런 마인드의 화가였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거가 형태가 아니라고 봤어요, 세잔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다중 시점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약간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형태를 무시했기 때문에 시점 따위조차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릴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근법이 달라요, 저는 생각이. 왜냐면 그림을 아무리 봐도 시점을 연구한 티는 안 나서.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이 드로잉 한 점도 예의상 왔습니다. 늙은 남자의 초상. 아무리 고흐 그림이지만 패스. 껌 터치 또 나왔네요. 자일리톨 터치. 폴 시럈. 자일리톨보다는 조금 작은 터치네요. 폴 시럈이 베니스도 되게 좋아했고, 라 로셀은 프랑스인데 어딘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풍경화를 유난히 잘 그렸어요. 매력 있게. 이 그림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폴 시럈다운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도 꽤 커요. 매력 있습니다. 터치 재밌죠. 이때 같이 함께 했던 놀았던 친구가 앙리 마티스였어요. 폴 시럈 따라다니면서 이런 스타일로 많이 영향받고 잘 그렸거든요. 특히 남프랑스에서. 그러다가 완전히 터치를 없앤 스타일로 그리다 보니까 폴 시럈이 분노를 냈죠. 마티스한테. 신인상주의를 저버렸다고 엄청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패거리 문화라서 이 프랑스의 아방가르드도 꽤 정치적이었습니다. 누가 배신하면 막 욕하고, 누가 막 뻔하게 한다 그러면 막 욕하고 디스하면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런 게 문화였어요. 터치가 되게 재밌죠. 알록달록. 패거리 문화 있어요. 우리나라도 심하죠. 우리나라는 주로 학벌 위주로 많이 모였죠. 지금은 좀 덜한지 모르겠지만. 에드가 드가의 무려 발레리나 그림이 왔습니다. 파스텔 그림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에드가 드가는 유화가 메인이 아니에요. 파스텔이 메인이거든요. 파스텔로 발레리나 그린 그림이 메인이에요. 그 그림이 한 점 왔습니다. 색감 되게 이쁘게 썼죠. 드가는 스스로 인상주의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가는 인상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인상파 초기 멤버이긴 했지만 스타일은 사실주의에 가까웠어요. 주제의식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시력이 되게 안 좋아졌죠. 그리고 캡션 안 붙어 있어서 이렇게 또 A4지 찍어 왔습니다. 오게스트 로댕의 작품 2부가 왔어요. 직접 가면 제가 감상할 시간 없다고 그랬잖아요. 2부가 왜 이런 포즈를 지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찍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2부네요.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부끄러워. 20세기 초반의 아방가르드 폴 고갱 악마 이야기. 그래서 아마도 타히티 섬 갔을 때의 석판한 것 같아요. 근데 폴 고갱이 되게 종교적인 화가였잖아요. 나비파를 만들 때도 나비파의 신이 고갱이었어요. 나비파 멤버들은 신도들이었고, 예,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이라는 작품 비아르. 그래서 나비파 신인 폴 고갱의 석판화가 예의상 한 점 왔고, 그를 신격화했던 나비파 화가들 멤버들 그림이 이번에 꽤 왔어요. 에두아르 비아르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아르 나비파의 핵심 멤버였어요. 종이의 과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라간 터치인데, 이런 느낌은 나비파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고갱 스타일에서 많이 벗어나고 표현주의 스타일로 진화했을 때의 그림이라서 옛날 나비파 시대 때 그림이 있진 않아요. 이번에 에드와르 비아르, 피에르 보나르도 나비파 멤버였는데 역시 또 표현주의 스타일로, 그 대상 자체는 인상주의죠.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을 때의 그림이 왔어요. 전형적인 나비파는 되게 평면적이고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명 클로아주오니즘이라고 하죠. 테두리 형식의 그림이 많아요. 디자인적이고.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행했던 표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역시 티가 납니다. 모리스 드니도 나비파죠. 잠든 드니 부인의 초상이라고 합니다. 부인을 그렸나봐요. 그리고 로트렉의 드로잉이 이번에 왔어요. 코르셋을 입은 여자. 그리고 부르주아 앞에 여성이 코르셋을 입는 건지 벗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파리에서 일상이었던 그 매춘 문화를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막스 페히슈타인, 표현주의 화가로 유명하죠. 원래는 목파나가 이번에 왔습니다. 엄청 거친 느낌, 디자인스럽네요. 그리고 버네사 벨리라는 화가 정물화거든요. 이 화가 색감도 그렇고 다른 그림 보니까 매력 있더라고요. 영국 출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기도 했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유명한 문학가의 언니였습니다. 동생을 되게 위로해줬던 그런 착한 언니였고, 블룸즈버리라는 그룹의 핵심 멤버였어요. 그리고 로저 프라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버네사 벨, 그리고 로저 엘리어트 프라이.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게 약간의 탈인상주의 혹은 초기 야수파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화가들을 되게 좋아했고, 로저 엘리어트 프라이가 프랑스의 마네와 그 다음에 고흐와 고갱 시대의 여러 탈인상주의 프랑스 화가들을 영국에 소개할 때에 그 전시명이 마네와 처음에 인상주의라고 소개하려다가 그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인상주의란 말 쓰는 거 싫어한다고 이런 말을 듣고 탈인상주의, 포스트 임프레시오니즘, 이 말을 처음 썼습니다. 이 화가가 평론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시를 이렇게 기획했던 거죠.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 후기가 아니죠. 후기는 잘못 의역된 말에 가까워서 탈인상주의의 말을 있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탈인상주의란 말을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전시 소개하면서. 그리고 마티스의 그 석판화도 예의상 왔습니다. 아마데오 모딜리아니의 드로잉도 그렇고 유화도 그렇고 인상이 똑같죠. 특유의 홀쭉하고 눈이 작은 드로잉 한 점이 또 예의상 왔습니다. 그리고 앙리 마티스 석판화 또 왔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분위기 엄청 우울하죠. 콘스탄트 페르메케라는 화가입니다. 벨기에 안트베르펜 출신의 화가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트라우마에 고생을 했던 화가였대요. 그래서 표현주의 스타일. 이분은 독일의 다리파와 좀 놀아야 되는 그런 화가인 것 같네요. 색채로는 오히려 뭉크와 더 친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모리스 드 블라멩크도 야수파 시절에 색이 엄청 셌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색채가 사실주의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또 표현주의적이기도 하고, 주제는 사실화인데 터치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진화하죠. 이 화가가 재능이 많아서 바이올린도 잘 키고 공연으로 원래 젊은 시절에 그 생계를 유지하다가 글도 잘 썼고 그 야한 글도 막 쓰다가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나중에 화가로 전향한 걸로 기억합니다. 모리스 블라멩크도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리스 위트릴로
이 화가는 시기로는 탈인상주의 가까운데 주제는 사실주의적이고 주로 도시, 건물을 많이 그렸던 화가입니다. 이 화가도 특유의 터치라든지 분위기가 있어요. 되게 특이한 화가입니다. 위트릴로 옛날에 잠깐 소개한 적 있죠. 연말에. 그리고 50 자드킨 3명의 누드, 세 여성의 누드. 딱 봐도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죠. 50 자드킨. 그리고 장 매칭제 큐비즘 화가들 작품도 꽤 왔습니다. 이분은 큐비즘의 이론을 정립해서 되게 큰 관심을 받았어요. 더 큰 수혜자는 브라크와 피카소였습니다. 3차원이고 4차원이고 뭐 이런 개념이라든지 다중 시점, 큐비즘이 뭐가 20세기에 어떤 의미인지 아카데믹한 이론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즉 다중 시점 따위 피카소가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분이 피카소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엄청 아카데믹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니까 피카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새로운 거 작업했을 뿐인데 더 위대한 존재가 됐죠. 그 뒤로 장 매칭제 하면 큐비즘으로 모르는 분도 엄청 많죠. 남 좋은 일 시켰다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로는 이론가로서도 주목받긴 했지만 저는 예술가가 동시에 이론가 하면 아무리 그림 작품이 좋아도 좀 저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포지셔닝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될 건가, 이것도 브랜딩이긴 하죠. 장 매칭제였습니다. 게다가 큐비즘 전시를 열었거든요. 이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큐비즘을 있게 한 창시자였던 브라크와 피카소는 이들과 안 놀았어요. 전시 때. 니들 알아서 이런 만들어라, 우리는 새로운 거 하겠다, 이런 마인드였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큐비즘 연구할 때 피카소는 곡선이 많고 색채 더 많이 쓰고 다르게 진화를 합니다. 또 그게 이 큐비즘을 추종했던 일반 큐비즘 화가와 피카소의 차이죠. 피카소는 진짜 아방가르드 그 자체죠. 니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나는 또 멀리 갈게, 니네 그림 아직도 그리고 있어, 우리는 붙일 거야. 잘라 붙이고 콜라주 시도하고, 잘라 붙인 거 이제 따라하니까 3D 폐품을 아예 작품에 붙여볼까 해서 아상블라주 이런 것도 시도하고, 시사적인 거에 관심 갖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쓰레기 취급받지만 피카소가 예술가로서는 그 작가 마인드로는 깔 수가 없죠.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해야 하고, 미친 다작의 화가였고, 여자 만나는 시간 빼놓고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렸어요. 그런 화가죠. 하지만 나쁜 남자였다. 알베르 글레이즈도 이 같은 라인이었죠. 매칭제와 같이 놀았던 그런 큐비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의 드로잉은 유명하죠. 프랑스와 진로 그렸을 때의 이 석판하긴 하지만 드로잉은 유명합니다. 이 드로잉 가치도 꽤 할 거예요. 석판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석판화, 이거 좀 막 그린 티가 나죠. 목걸이를 한 여인입니다. 피카소의 사생활, 얼마나 나쁜 남자인지를 세상에 알린 공을 세운, 피카소를 엄청 사랑했지만, 피카소도 이 여자를 엄청 사랑했지만 돌아선 뒤 서로 엄청 디스를 해서 막장이 됐던 프랑스와 진로. 피카소한테 버림받은 다른 여자들 대다수가 폐인되거나 자살하고 그랬을 때 유일하게 피카소에 의존하지 않고 자수성가하고 교수도 하고 결혼도 잘해서 2번 더 하셨나? 아무튼 그랬던 프랑스와 진로, 진정한 승자. 게다가 이혼 잘해서 자녀들 재산이 잘 가게 또 그 소송도 잘했습니다. 승소해가지고 그랬던 여인이었죠. 피카소에게는 아픈 추억이죠. 피카소의 작품이 왔습니다. 이 작품은 매력 있어요. 메인 그림 중 하나라고 봅니다. 비록 유화는 아니지만 꽤 완성도도 높고, 피카소의 작품 중에 이런 스타일이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 약간 가운데 몰린 건 피카소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까만 석파나 게르니카 습작할 때의 그런 느낌이 약간 연상되긴 하지만, 이렇게 파스텔로 알록달록한 스타일의 이런 드로잉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트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릿광대의 두상이라는 작품이에요. 남아공에 있는 그 미술관이 그렇게 여행객들이 아주 많이 가는 편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들이 많아요. 숨겨진 보물들 이번에 많이 왔습니다. 중독성 있는 인상이에요. 꿈에 나올 것 같은 무서운 광대입니다. 가히 자주 눌리고 귀신 들리는 집에 이 그림 갖다 놓으면 딱 좋겠네요. 부정용 그림, 미친 어릿광대의 두상 보고 기에 눌려서 귀신이 도망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맞아요. 작가는 그림 손 떼면 안 되죠. 그냥 그려야 됩니다. 아이디어는 잠깐이에요. 그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루틴.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술 현장, 동시대 예술까지 일부 있습니다. 20세기부터. 자, 아프리카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가들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매기 라우저라는 유럽에서도 꽤 활동을 했던 표현주의 계열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반고가 연상되잖아요.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티즈와 세잔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르마 스턴의 작품이 이번에 꽤 왔어요. 여성 화가고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 사람은 아니겠죠. 그리고 전위적이었던 막스 페이슈타인 제자입니다. 표현주의 스타일이죠. 같은 화가입니다. 이르마 스턴. 이런 느낌 보면 세잔의 영향이 보이네요. 색감도 약간 세잔에서 더 센 색깔인 것 같아요. 세잔에서 야수파 색깔이 더 강한 그런 느낌입니다. 세잔은 본질을 그리려고 했죠. 본질. 그 본질에 대한 해석은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학자들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젊은 소녀 바바라의 초상입니다. 졸린 것 같아요. 아, 졸려. 제가 방송하기 전에 오늘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좀 피로가 누적되는지 요즘 잠이 좀 부족했거든요. 졸리다가 방송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트 연주자들, 이게 민속 악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현지 원주민들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르마 스턴. 근데 최근 트렌드가 이런 그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비엔날레에서. 토속적인 주제를 그리는 화가들. 아니, 그 매치 자체가 아예 토속적인 그 문화를 바탕으로 그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고전에서는 이 화가를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시대에는 더욱. 모두 썸너라는 나무공 역시 요하네스 버그 출신의 모리스 드니 제자입니다. 아까 그 나비파의 제자예요. 그 따뜻한 색감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모두 썸너 같은 화가입니다. 지금 이 스타일로 봐서는 큐비즘을 응용해서 색채로는 면분하려고 구성을 한 그런 그림이죠. 되게 매력 있습니다. 붉은 베니스라는 작품이에요. 지금 봐도 되게 신선한데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은 더 파격적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계열, 면분화라는 계열의 이런 과거의 화가들보다 새로움이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미술사 과거의 그림을 보는 거는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봐요. 과거에 약간 잊혀진 저평가받은 화가들의 새로움이 보인다. 그거를 지금 가져올 수도 있죠. 재해석해서 이런 스타일을 응용한다면 또 다른 재해석으로 또 발전해야 되겠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윌리엄 켄트리지라는 화가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림 그리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회의 부조리, 그런 거를 고발하는 스타일의 리얼리즘 화가이기도 합니다. 갈대이란 작품인데 베르나르 부페의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그 느낌도 조금 납니다. 그리고 같은 화가 물에 잠긴 소호라는 작품이에요. 아,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상징주의적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품입니다. 인종차별과 그 빈부격차, 아프리카의 문제를 담은 그림이라고 해요. 그 아파르트 헤이트가 극에 달했던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에서 아예 백인들과 유색인종을 나눠서 아예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거를 시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시대를 고발한 그 작품인 것 같아요. 이후에 옛날에는 아예 합법적으로 그냥 차별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침략자들이 원래 원주민들을 차별하는 그런 게 당연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르만도 발디넬리란 작가의 약간 면분할라는 거는 약간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되게 매력있네요. 거친 느낌도 있으면서. 그리고 알렉시스 포렐러라는 화가의 작품도 몇 점 왔습니다. 마포카 여인, 이거는 토속 의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화가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하루하루 사는 원주민들, 특히 어부들을 그린 것 같네요. 이 화가 스타일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일상을 많이 그린 것 같더라고요. 주제로 삼을 때도. 그리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 고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샌드를 그린 것도 그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사제들이란 작품이에요. 그래서 역시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거, 그거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그림인데 지금 그림 나와도 통할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국제적인 트렌드와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지 펜바라는 화가도 아파르트 헤이트 시대의 그 부조리를 많이 그렸던 화가입니다. 죄송해의 부인이란 작품, 차별받는 그 흑인들 이런 걸 좀 많이 그렸고 그 흑인들의 문화도 많이 그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스테멜레라는 작품이에요. 이 여러 아프리카 사람들이 연주를 하면서 춤을 추는 그 일상을 그린 것 같습니다. 제라드 세코토의 오렌지와 소녀, 원주민 소녀를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되게 표현주의 스타일로. 큐비즘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죠. 디자인의 시초죠, 큐비즘은. 결정적으로 차가운 추상의 계보의 그 뿌리라고 볼 수가 있죠. 숲을 가로질러 달리는 두 소녀, 엄청 표현주의적이네요. 야수파적이고. 글래디스 무드렌두루라는 화가입니다. 원주민 화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잘 모르는 화가이기 때문에. 원래 아프리카 원주민 출신의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화가입니다. 파란 옷의 새 남자. 마티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같은 화가입니다. 새에 관한 연구. 셀비 엠부시라는 화가의 목탄 드로잉이 하나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되게 세더라고요. 셀비 엠부시의 도시의 척도. 괴물처럼 그려놨어요. 큐비즘의 영향이 보이죠, 이렇게. 큐비즘과 표현주의가 적절히 조화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포스트 모더니즘 화가들의 작품도 왔어요. 이제 컨템포러리라고 써있는데 주로 컨템포러리는 21세기를 말하니까 보통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평화를 위한 포스터라는 작품입니다. 라우센버그 컴바인 페인팅이라고 해서 3D 조형물, 레디메이드의 그 조형물과 회화, 평면을 합친 그런 새로운 시도를 했죠. 그 실크 스크린 기법도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앤디 워홀보다 더 먼저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레디메이드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네요. 환경 파괴, 전쟁 뭐 이런 걸 다룬 것 같아요, 느낌에. 제스퍼 존스의 작품 말년에 이런 다색 석판화 시리즈로 지그재그로 이런 빈무늬 패턴으로 그린 시리즈가 있잖아요. 제스퍼 존스의 이 작품도 하나 왔습니다. 하다만 것 같네요. 이거는 예의상 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애인 사이였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사이 투엄블리, 셋이 친했습니다. 제스퍼 존스는 컨템포러리 맞네요. 지금도 활동하시니까. 살아있는 작가 중에 가장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작가인 것 같아요. 명성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에두아르도 파울루치, 되게 유명한 작가죠. 파바트의 재정의라고 이렇게. 이거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텔라 작품을 오마주한 것 같네요. 여기는 보니까 미니멀리즘 디스한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프랭크 스텔라 디스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이거를 미니멀리즘 덮은 걸 말하나? 시대로 봤을 때는 근데 비슷한 시대에 나왔으니까 모르겠네요. 둘 중에 하나 디스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대세를 그린 건가요, 혹시? 이게 이 미니멀리즘 이런 그림 보고 아니면 팝아트가 그냥 거저먹는 사진 갖다가 색깔 막 바꾼 거 보고 원숭이들이 비웃는 걸로 이렇게 디스를 하셨네. 이분 재밌는 분이시네. 그렇죠. 원숭이도 그릴 수 있는 미니멀리즘. 프랭크 스텔라 거장이 지금 열받을, 살아계셨으면 열받을 스타일의 그림이지 않을까. 그리고 도널드 브룩스 키타이라는 작가의 석판화가 왔습니다. 인생의 빨간색. 제임스 로젠 퀴스트 무지개. 그리고 클래스 올덴버그 유명하죠. 석판화 하나가 왔습니다. 앤디 워홀 작품은 큰 사이즈의 그림이 왔어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여러 별로 필름 색깔 반전한 스타일로도 많이 시도를 했죠. 앤디 워홀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셉 보이스도 똘끼 충만 화가였죠. 백남준과도 교류를 했었죠. 요셉 보이스 얼굴을 작품으로 했네요. 맞죠? 요셉 보이스에 대한 경의의 표현으로 요셉 보이스를 표현한 거네요. 페르난도 보테로, 귀엽게 뚱뚱하게 그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케네스 놀란드의 부러진 반지란 작품이에요. 미니멀리즘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리차드 해밀턴, 팝아트의 시조격인 화가죠. 구게나임, 뉴욕의 본점이죠. 그거를 이렇게 입체물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그린 게 아니라 성형 캔버스죠. 진공 성형으로. 그리고 베이컨의 작품이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굵직한 작가들 많죠? 남자 초상에 관한 연구. 이때 동거했던 애인 중에 하나를 그렸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하필 애인들이 다 좀 우울하고 알코올 약물 중독자를 하필 만나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프란시스 베이컨.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 되게 베푸는 스타일이었죠. 그림의 잔혹한 스타일과 다르게 휴머니즘이 넘치는 무한대로 베푸는 스타일입니다.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술 쏘고 병원비 다 대주고 그랬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베이컨 씨가. 그리고 로이 리히텐슈타인, 미크마우스 보고 아빠 왜 이렇게 미크마우스처럼 못 그려 해가지고 그 뒤로 아예 만화를 자기만의 그 팝아트 스타일로 밀고 나갔던 화가죠. 이 시리즈 밴데이 점이 유명한데 그 스타일이 아닌, 색깔 배열만 봐도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전형적인 밴데이 점이죠. 만화 인쇄 픽셀 컨셉이잖아요. 물론 이건 다색 판화지만 원작 보면 엄청 큰 인화지처럼 픽셀 하나하나 다 찍어서 그렸습니다. 나중에 유명해졌을 땐 당연 조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이 현장감 보세요. 지금 작품들 설치하려고 평행 맞추는 그 레이저 아시죠? 설치할 때 기사님들이 들고 다니는 그 도구, 여기 라인 찍혔잖아요. 라인 레이저 라인. 지금 옆에서는 그림 설치하고 있는데 저는 찍고 앉아있고 혼자. 이게 제 현장감입니다. 현장에 평형 레이저가 그대로 찍혔어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 희소성 있는 이 우연한 픽셀의 빛 되게 많이 찍혀있죠. 이유가 있는 레이저였습니다. 현장감의 증거죠. 오픈하기도 전에 미리 다 봤다. 제임스 로젠 퀴스트의 헤이 라이딩을 떠나자라는 팝아트 스타일의 작품입니다. 칠성 사이다 광고로 딱 어울리는 작품이네요. 리차드 해밀턴 역시 팝아트의 거장. 이거는 콜라주, 실크 스크린 여러 가지를 다 시도했네요. 이 이미지는 유명한 그거 아니에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마르셀 듀상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해밀턴이. 그 팝아트가 있게 된 계기도 듀상의 영향이 있었죠.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거저 써서 날로 드셨잖아요. 야, 날로 먹어도 예술이 되구나 가르쳐 주셨던 듀상 스승을 존경했던 후배들이 바로 팝아트, 앤디 워홀 같은 화가들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까지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가장 동시대에 인기 많은 화가죠.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또 호크니의 또 다른 시리즈, 호크니는 시기별로 진화를 다양하게 하셨죠. 부분적으로는 전묘를 시도하셨고 애칭입니다. 파나 시리즈가 왔어요. 4개의 독일의 붓이래요. 짐 다인이라는 작가입니다. 하나로 붓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쵸, 할아버지죠. 붓 시리즈로 작업을 즐겨 하시네요. 보니까 이분 짐다인 5개의 붓. 여러분 반복해서 뭘 시도했을 때 임팩트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런 것도 좋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동시대 예술가들에게 뭔가 임팩트 있는 상징물 하나, 필 꽂히는 거 하나 반복적으로 그렸을 때의 브랜딩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피터 브레이크의 목포하나 시리즈 작품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막 사진 같은 느낌도 있죠. 네, 그리고 1시간 반이나 지났어. 1시간 40분째. 와, 편집 어떻게 하지? 부산에 내려간 김에 조형 갤러리를 들렸습니다. 조형 갤러리가 교통이 좋진 않더라고요. 공간은 되게 좋았습니다. 미술관의 분위기를 가진 갤러리들이 이 동네에 있어요. 조형 갤러리 포함해서 이 주변에 산책하기도 좋은 코스에 위치를 합니다. 이번에 2배 전시 중이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 부산 여행 하시길 추천합니다. 흐르는 이란 테마로 전시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숯을 이렇게 페인팅 한 걸까요? 가까이서는 안 봐서. 숯이 완전 시그니처죠, 이배 작가는. 그리고 영상 작품도 이번에 상영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상영 중인 같은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주얼적인 임팩트가 큽니다. 이번에 이배 작가가 마치 기를 이렇게 뿜어낸 듯한 퍼포먼스로 이렇게 작업한 게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이야 하는 느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나오고 숯덩어리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느낌, 그리고 바깥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너무 인위적으로 보여서 다른 작품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재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크릴 같아요. 이배 작가의 다른 작품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가기로 했으니까 진짜 갑니다. 이제 광고까지 하면 진짜 책임지고 가야겠죠. 그냥 확정 인원 상관없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8박 11일 동안 파리, 런던, 프리즈와 아트 바젤 이렇게 기간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남일 도슨트님과 제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예요. 여행이죠. 이번 투어는 제가 주도적으로 막 설명을 많이는 안 할 것 같아요. 아트페어는 제가 좀 설명을 할 것 같긴 하지만, 왜냐하면 저 런던 파리에서는 그 다른 가이드님을 따로 쓸 예정입니다.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 방송에서 링크 관련해서 투어 설명 이렇게 카페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그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1일이면 제가 책 쓰고 출간 기념회 하고 떠나는 걸로 목표로 해야겠네요. 늦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올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제 책이. 다른 미술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